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10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 시간에 다룰 자료가 진짜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죠. 리포트 1245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 대응. 제목부터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미션을 먼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세금 덜 내는 팁? 이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네, 최신 웹3 기술이랑 글로벌 핀테크 인프라를 딱 결합해서 아예 국가 단위의 과세 관할권 자체를 우회해버리는 그 이른바 디지털 오프쇼어 패밀리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실체를 파헤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무게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차익거래를 넘어서서 국가와 자본의 역학관계를 직접 건드리는 주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리포트 이면에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극단적인 세수 정책이나 징벌적 세금,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자본의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 같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은 이런 특정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리포트가 제시하는 자본 도피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윤리적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관찰자의 시점에서 제공해 주신 문서의 논리와 기술적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해체하고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할 겁니다. 네, 오직 자료의 팩트와 논리만 흥미 없게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자료에 묘사된 2026년 대한민국의 금융 생태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거시적으로 보면 코스피 6000시대 진입이라고 막 엄청난 자본 팽창의 환호성이 들리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죠. 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무려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혹독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리포트 서두를 장식한 그 익명의 크립토골의 인용구 기억나시죠? 규제는 혁신을 막지 못한다. 단지 자본의 흐름을 더 정교하고 은밀한 경로로 유도할 뿐이다.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을 너무 뼈아프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 문장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 바로 옆에 있던 일러스트 보셨어요? 단단한 철창 안에 요우 한 마리가 딱 갇혀 있는데. 네, 그 자물쇠에 한국국세청 KYC 완료라고 적혀있는 그림이죠. 맞아요. 크립토라는 게 태생적으로 국경이 없고 검열에 저항하는 성격인데 그 한국의 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 그러니까 실명 인증 굴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장점이 철저하게 소멸된다는 걸 진짜 날카롭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여우 그림이랑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이미지도 엄청 직관적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돋보기를 든 너구리 일러스트요. 옆에 거대한 닷이 그려져 있던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 닷줄이 22%라는 숫자랑 같이 막 심해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은 본래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가치가 창출되지만 크립토는 처음부터 글로벌 유동성 기반인데 굳이 좁은 국내 관할권에 가둬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무거운 닻을 매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문이죠. 결국 그 22%라는 마찰 비용이 자본의 대탈출을 정당화하는 트리거가 되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출구 연동성 문제 말씀이시죠? 네, 체인 위에서 내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려도 실생활에서 빵을 사 먹고 차를 사려면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은행망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국세청 감시망에 모든 게 싹 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리포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전통적인 금융공학입니다. 이걸 웹3 생태계로 끌어온 거예요. 자본주권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법적인 소유권 자체는 국경 밖, 그러니까 오프쇼어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구조인 거죠. 사실 이런 개념 자체는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글로벌 메가리치들이 케이만 제도나 BBI 같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세금 피하던 딱 그 방식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들이나 대형 로펌 끼고 하던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근데 이 문서가 소름 돋는 점은 그 실행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자료 중간에 보면 두꺼운 법전이랑 세무장부 위를 밟고 서 있는 올빼미 일러스트가 나오잖아요. 아, 그 올빼미가 웹3 오프쇼어 기술이랑 AI를 상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비싼 돈 주고 브로커 안 써도 됩니다. AI 세무비서랑 스마트 컨트랙트를 결합해서 단돈 몇백만을 가진 소자본 1인 창업가도 다국적 기업 수준의 조세 지배 구조를 짤 수 있게 진화했다는 거죠. 와, 관할권 차익 거래가 진짜 대중화됐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들이 어떻게 한국 거래소를 단순한 환전소로 전락시키는지 그 치밀한 4단계 마스터 플랜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더쉘, 그러니까 디지털 법인 설립이죠. 에스토니아를 핵심 허브로 지목했던데요. 네,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서류 작업 다 해주니까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이 단 며칠이면 유럽연합 안에 1인 유한 책임 회사를 딱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바로 에스토니아의 독특한 조세 구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 안 하고 그냥 법인 통장에 남겨두면, 즉 유보하면 법인세가 0%입니다. 와, 이익을 유보하면 세금이 아예 제로라고요? 그러면 트레이딩이나 디파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없으니까 무한복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에 있는 투자자랑 장기적인 복리 수익물에서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자, 껍데기를 만들었으니 이제 돈을 담을 금고가 필요한데 이게 두 번째 단계, 글로벌 금고 개설입니다. 사슴 캐릭터가 지구본 위에 서 있는 일러스트가 나오죠? 그 사슴이 전통은행을 뛰어넘는 글로벌 핀테크 인프라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에스토니아 법인 이름으로 와이즈나 레볼루트 같은 국경 없는 핀테크 계좌를 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작업이 남았어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개인이 아니라 법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법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치환되는 거네요. 어제까지는 내 개인의 과세 대상 자본이득이었던 돈이 오늘부터는 유럽 지주회사의 합법적인 영업이익으로 세탁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좀 예리하게 의문을 가지실 만한 마찰 구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자본의 마이그레이션인데요. 결국 시드머니가 되는 내 첫 암호화폐는 한국 업비트에 묶여 있잖아요. 이걸 해외에 있는 법인 지갑으로 이체하는 순간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바로 잡아내지 않습니까? 막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이슈로 치명적인 병목이 될 텐데요. 리포트는 이걸 어떻게 우회하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리포트 저자도 그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 이체 방식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온체인 합법 대여금 모델을 가져와요. 넥타이맨 여우가 서류 가방 들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직접 넘기는 행위는 아예 생략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법인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이자율이랑 상환기간에 적힌 대출 계약을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체결하는 거예요. 아, 위탁 운용 방식도 쓴다고 나오던데요. 네, 더 고도화된 방식이죠. 코인은 철저하게 내 개인 콜드 월렛에 그냥 둡니다. 대신에 그걸 굴릴 수 있는 운용 권한이나 API 마스터키만 법인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와, 한국 당국이 실질 과세의 원칙을 들이밀고 싶어도 체인 위에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이 계약의 법적 귀속성을 단일 국가가 입증하고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규제 공백을 파고든 거네요. 규제 당국의 추적 비용이 알고리즘 실행 비용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기술적 비대칭성을 완벽하게 악용한, 아니 활용한 거죠. 자산을 합법적으로 넘겼고 법인세 0%로 무한 복리 유보금도 쌓았습니다.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4단계 현금화의 엔드게임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너구리가 블랙카드를 들고 계산기 앞에 서 있죠. 바로 2단계에 있습니다. 번 돈을 절대 한국은행으로 송금하지 말라는 거죠. 트래픽을 다시 한국금융망으로 회귀시키는 순간 앞서 했던 1, 2, 3단계가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러다임을 뒤집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발급된 글로벌 법인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겠죠? 이걸 가지고 한국의 편의점, 백화점, 병원에서 직접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기민하다고 느낀 게 국세청 입장에서의 해석 문제예요. 외국 법인카드가 국내 가맹점에서 승인되면 시스템은 이걸 그냥 외국 기업의 정상적인 지출이나 임직원 출장 경비로 분류해버리잖아요. 한국 거주자인 내 소득이랑 연결될 고리가 원천 차단되는 거죠. 완벽한 블라인드 스팟이죠. 근데 제가 국세청 조사관이라면 약간 의심할 것 같거든요.
특정 동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액을 쓰는 외국 법인카드가 있다면 이거 위장 소비 아니냐 하고 타겟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글로벌 무역규범이나 카드사 데이터 보호 정책이 꽉 얽혀 있어서 개별 국가가 특정 외국 법인카드의 최종 실소유주를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그 자금 출처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건 막대한 행정력이 듭니다. 아, 입증 책임이 벅차다는 거군요. 게다가 이들은 결제하기 바로 직전에만 법인 지갑에 있던 코인을 카드 연동 계좌로 수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은행망에 돈이 머무는 시간이 0초에 가깝습니다. 압류할 틈도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리포트의 마지막 핵심 방어 기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CRS 말이죠. 세계 각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 강력한 투명성 시스템이 당연히 에스토니아에도 적용될 텐데요. 피할 수 없는 그물망이죠. 게다가 체인 애널리시스 같은 최상위 온체인 추적 툴이랑 CRS가 결합되면 결국 이 오프쇼어 법인의 실체도 뽀록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포트 저자가 꺼내든 궁극의 방패가 바로 마지막 일러스트에 나옵니다. 왕관을 쓴 어린 소년 주변으로 JKP,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방어막이 딱 쳐져 있고 그 방어막에 CRS랑 추적 툴의 창날이 산산조각 나는 그림이요. 영지식 증명이 이 오프쇼어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통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네트워크 확장성 기술로만 알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JKP를 장부의 비가시화에 아주 극단적으로 씁니다. 법인이 굴리는 큰 돈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퍼블릭 체인에 두지 않아요. JKP 기술이 들어간 다크풀 형태의 디파이로 다 옮겨버립니다. 아, 그러면 수익은 계속 나는데 그 거래 내역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암호화돼서 외부에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신자, 수신자, 금액 모두 가려지는 거죠. 와, 그럼 에스토니아 당국이 CRS 규정 지키려고 한국 국세청에 보고서를 보내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그냥 잔고 없는 비어있는 껍데기 법인 계좌 정보뿐이겠네요. 실질적인 부는 체인 위에 암호화된 상태로만 존재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극단적인 투명성을 지향하며 탄생했는데 암호학의 정점인 JKP를 만나니까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스위스 은행으로 변모해버리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규제의 추격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네요.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자본의 습성이야 늘 있었지만 이게 웹3랑 AI를 잇고 소규모 개인한테까지 무장된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이 진짜 큽니다. 리포트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예고된 다음 시리즈 제목 보셨죠? 아, KSMR과 AI 전력망 슈퍼사이클 투자 말씀이시죠? 네, 그게 꽤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분석한 이 복잡한 디지털 옵쇼어 구조가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려는 소극적인 도피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금 마찰력을 제로로 만든 이 완벽한 베이스 캠프를 바탕으로 AI와 에너지 인프라라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부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과세 관할권을 초월해서 몸짐을 불린 무국적 자본이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가장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이나 원전에 자본을 투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흐름이군요. 청취자님, 오늘 이 깊고 묵직한 분석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철학적 질문을 마주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AI 비서랑 영지식 증명을 결합한 이 완벽한 자본의 망명이 우리가 소셜미디어 계정 만드는 것만큼 대중화되는 미래가 온다면 말이죠. 우리가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국가라는 지리적 경계와 조세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죠. 부를 청출한 자본이 국가의 과세망을 완전히 이탈하는 게 일상이 된다면 미래의 정부는 도로를 깔고 치안을 유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자본의 완전한 기술적 자유가 개인에게는 극단적 유토피아를 완성해 줄지 아니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공동체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할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실 만한 서늘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해상도를 쫙 높여줄 구조적인 통찰, 그리고 놀라운 리포트를 해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